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한국의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유독 머리를 아프게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별제권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볼 건데요. 꽤나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규칙들이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나 차가 나중에 얼마에 팔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장 갚아야 할 빚에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좀 막막하죠?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법이 이 난해한 상황을 어떻게 매끄럽게 우회하는지 그 기발한 방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핵심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예정 부족액이 만드는 딜레마, 두 가지 주요 예외 상황, 그리고 담보물 매각 후의 절차까지 쭉 훑어보면서 이 복잡한 법적 해석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뼈대가 되는 핵심 법률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죠. 먼저 별제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자가 다른 무담보 채권자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정 자산에 쥐고 있다는 뜻이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흔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해설의 진짜 주인공, 예정 부족액입니다.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숫자인데요. 담보로 잡힌 자산이 나중에 팔리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정 부족액의 딜레마입니다. 방금 본 그 추정치가 과연 법적으로 딱 고정될 수 있을까요? 원문 자료의 1787페이지를 보면 이 딜레마가 아주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이 추정된 부족액을 떡하니 적어낼 때 과연 그 숫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자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예상치에 불과한 이 금액을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미리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관역을 미리 쏴서 고정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 법은 왜 이 추정치를 조기에 법적으로 묶어둘 수 없는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외 시나리오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예외 상황인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총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어설 때 그 넘치는 초과분 자체가 바로 예정 부족액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는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이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나갈지 정하는 충당 순서 때문입니다. 원금보다 밀린 이자, 즉 지연손해금부터 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최종 금액은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예상치를 법적 판결처럼 콱 묶어둘 수는 없는 거죠. 네 번째, 두 번째 예외 상황인 낮은 담보 가치입니다. 빚 자체는 한도 내에 있지만 담보의 시장 가치가 뚝 떨어진 경우죠. 자, 이 시나리오에서 채무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내 집이나 차 가치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걸 다 팔아치워도 채권액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럴 때 법은 아주 실용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빚이 얼마냐를 두고 다투는 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미래에 얼마에 팔릴지 재판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 법원은 그냥 변제 계획에서 그 부족할 것 같은 금액만큼을 유보해 두라고 합니다. 진짜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 돈을 따로 떼어놓고 기다려보자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담보물 매각 후 절차입니다. 자산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돈은 유보되어 있었고 시간은 흘러서 담보물이 드디어 처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야겠죠? 법은 담보물에 매각하고 진짜로 부족한 최종 금액을 계산한 다음 유보해둔 돈으로 어떻게 갚을지 결정하는 명확한 3단계 절차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원문 자료에서도 분명히 경고하듯 여기서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비용이나 혹 불어난 연체이자에 먼저 채워 넣고 싶어 하고 채무자는 당연히 원금부터 줄이려고 하니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 최종 잔액을 둘러싼 싸움, 10중 8구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의 1788페이지, 바로 그 끝자락을 보면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등장합니다. 이 핵심적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담보물이 처분되고 먼지가 싹 가라앉았는데도 여전히 갚지 못한 잔액이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채권 확정 신고를 통해서 남은 돈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못 받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줄타기입니다.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하려고 고정된 계획을 세우려는 채무자와 변동하는 잔액 속에서 자신의 손실을 끝까지 메꿔야 하는 채권자 사이에 아주 섬세한 균형 잡기 말이죠. 과연 담보 매각 후에 벌어지는 이런 치열한 갈등들이 개인회생 절차의 원래 목적을 흔들 만큼 큰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